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결혼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사랑이라고 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재력이 중요하다고도 보겠죠. 우리는 결혼 후에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다 보니 사랑뿐 아니라 상대방의 재력이나 성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그중에서 재산이나 재력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채워질 미래의 가능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젊은 나이에 결혼하는데 다 갖춰서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서로를 아껴가며 돈을 모아 집도 장만하고 살림도 늘리는 것도 결혼 생활의 재미 아니겠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결혼할 때 부모가 많은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도움을 받으면 다음에도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고. 저 아들 결혼할 때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전세금 정도는 준비했습니다. 그게 적다고 하면 적고 많다고 하면 많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부모들이 욕심을 내더군요. 결혼 장사도 아니고 자기 딸을 흥정하듯 계산하다니요. 저로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뭐가 부족해 돈을 더 준비해서 며느리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건 재력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의 충돌이었습니다. 며느리 집안은 돈이 중요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파혼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땅을 치고 울더군요.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아이 만날 수 있으면 만나라고 해보십시오. 아마 없겠죠? 왜냐고요? 우리 아들은 단 한 명이니까요. 괜히 딸 몸값 올리려다가 사랑을 놓쳐 오히려 딸 인생을 망쳐놓고 말았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곳의 문을 두들겨 봅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25년 전에 아내를 하늘로 보내고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를 떠올리는 것도 아직 힘겹습니다만 그래도 아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내는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대학을 나왔고 함께 가정을 꾸려가며 지내온 동고동락한 사람이었죠. 친구 같고 전우 같은 그녀가 아프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게다가 남의 아픔을 잘 이해하면서 정작 아내의 병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책이 있었어요. 물론 암을 증상만으로 알아낼 순 없지만 그래도 전조 증상이라고 인지할 수 있었다면 아내를 쉽게 잃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내는 아들을 어렵게 갖게 되었어요.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얻게 된 아기였어요. 그런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못 보고 세상을 떠난 것이 얼마나 원통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기 전까지 아이 이야기만 했어요. 아내의 유언은 바로 아들을 잘 키워달라는 거였죠. 여보, 우리 애 잘 키워주세요. 불쌍한 우리 아들. 아직 7살인데 어떡해. 난 너무 억울해. 우리 아들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억울해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줘요. 네? 그래서 가끔 아내를 떠올리면 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활짝 웃던 얼굴과 마지막 억울해하며 죽은 모습이 겹쳐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살고 싶어 했는지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자식 두고 못 가는 엄마 마음 아시잖아요.
어린 아들은 제 엄마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옆에서 놀기만 했죠. 그래서 억울해하는 아내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혜성이 잘 키울게. 진짜야. 결혼도 좋은 사람하고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다 지켜볼 거야. 나한테 모두 맡기고 편하게 가. 잘 가라. 우리 불쌍한 은미야. 먼저 가서 기다려. 저는 아내를 가슴에 묻고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납골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벌써 25년이나 흘렀는데요. 시간은 가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갔어요. 물론 사는 게 바빠 기억이 옅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요. 그렇지만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서는 낮에 못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게다가 아내의 죽음이 마치 어제 발생한 일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내의 장모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제가 출근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은 아무리 어려도 시간이 지나니 엄마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더군요. 그래서 저랑 떨어져 있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데리고 약국으로 출근했죠. 나중에 학교에 가게 되니 학교 후에는 늘 약국에서 그림을 그리고 숙제했습니다. 아들은 학원도 다니지 않고도 공부를 잘했어요. 이유는 약국에서 다른 일이 없으니 문제집이나 풀었거든요. 장난감도 없고 저는 바빠서 눈길 줄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학원에 가라고 해도 싫다고 하더군요. 무슨 책에서 읽었는데 한쪽 부모가 일찍 죽은 애들은 다른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그렇게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들은 구석에 앉아 책이나 보고 공부나 했어요. 중간중간 저를 멍하니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오후에는 월급 약사를 두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는 길에 장을 보고 집으로 가서 손수 밥을 해 먹였습니다. 아들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잘 키우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가서 일을 해야만 공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약국 열고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했죠. 이렇게 심하게 몸을 움직여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잠잠해질 수 있었거든요. 물론 어떤 밤에는 아내가 문득 생각이나 잠 못 드는 날도 있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아들은 대학에 진학할 시기가 되었어요. 아들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공부한다고 했어요. 밤새도록 자신을 밀어붙이는 아들을 그대로 보기만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소해야 한다고 봤거든요. 저는 약국 일을 잘 도와주는 아들이 약사가 되려나 아니면 의사가 되려나 싶었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어디로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늘 엄마가 그리웠나 봅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교사가 되어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 어느덧 아들은 성인이 되었어요. 군대도 다녀오고 드디어 엄마가 근무했던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된 아들의 첫 출근 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요. 아들 몰래 눈물을 훔치며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들은 제 엄마처럼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요. 처음 담임이 되어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퇴근하고도 주말에도 아들 얼굴을 자세히 보기 힘들 정도였죠. 가르치던 아이 중 하나가 학폭에 연루돼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들은 처음 겪는 일에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이라 저는 잘 해결하란 말만 해줄 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아들 얼굴이 점점 편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할 때 재미있는 일이 있다며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아빠,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 첫사랑이 일하고 있지 뭐예요? 제 첫사랑 기억나시죠? 저는 아들의 말에 태연하게 농담으로 응수했죠. 왜냐하면 아들은 첫사랑과 헤어지고 심하게 아파하고 괴로워했거든요. 그게 무슨 대수냐 하시겠지만 밤마다 아들이 여자를 잊지 못해 끙끙대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지 제가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 나쁜 년, 너 군대 갔을 때 고무신 거꾸로 신은 여자애 아니냐? 나는 너 타령할까 심히 걱정했어. 휴가 나와서는 맨날 죽상하고 있고 말이야. 나쁜 년이라니요. 다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다시 만나고 있어요. 진짜? 한 번 헤어진 사이는 또 같은 문제로 헤어진다는데 괜찮겠어? 네? 모르는 게 없으세요, 아버진. 하긴 약국에서 연애 상담해주는 약사는 아버지뿐이겠죠. 공부 때문에 헤어진 건데 이제 변호사가 되었으니 문제 없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데리고 올게요. 솔직히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 욕은 하지 마시고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니 제가 다 좋더라고요. 요새 콧노래도 부르고 주말마다 약속 있다고 나가는 모양새가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게 아들이 즐거우면 저도 행복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이 되었어요. 오로지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서 그런가 봅니다. 아들의 첫사랑, 다시 만난 전 여자친구가 바로 예비 며느리였어요. 군대 가기 전에 헤어지고 홧김에 입영까지 했다던 아들은 변호사가 된 예비 며느리에게 주말에 프로포즈한다고 했습니다. 반지도 샀는데 가슴이 다 떨린다고 했어요.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약국을 하다 보면 별별 신기한 일을 다 겪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어떤 약을 찾는지에 따라 시련을 겪는 건지 첫 직장 근무 날인지 척척 알게 되더라고요. 아들의 프로포즈라 덩달아 긴장이 되었습니다. 호라비가 아들 하나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어깨에 힘만 빠져 보여도 누가 엄마 없다고 놀렸는지 아니면 아빠 혼자 키우는 것에 기가 죽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혼을 하지 않는 이유기도 했어요. 주변 친척분들이 호라비로 늙어 죽을 셈이냐며 약국으로 여자분을 모시고 와 다짜고짜 결혼하라고 해도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혹시 제 행동으로 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남자라 약국을 자주 방문하는 여성분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근처 피아노 학원 교사였던 분이었는데 아내처럼 자주 책기가 있어 소화제를 사러 오셨거든요. 요새 그런 사이를 썸 타는 사이라고 하던데요. 매일 약국에 들러 소화제부터 모기 잡는 약을 사러 온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내처럼 긴 생머리에 목소리가 얌전했던 분이었어요. 이혼 경험이 있던 분이라 저는 더 편안함을 느꼈어요. 제가 아내를 잃고 힘들어하는 걸 이해해주는 분이었죠. 커피 한 잔이 어느덧 술 한 잔 할 수 있는 사이로 진전될 무렵 아들이 쓱 다가와 묻더군요. 아마 그 당시 아들은 1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빠, 그 여자분하고 결혼하실 거예요? 이미 동네에 소문 다 났어요. 그제야 아들 얼굴을 보니 상심이 가득 차 보였죠. 저는 아들이 행복해하면 그렇게 좋던데 아들은 제가 사랑에 빠지니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조만간 아버지가 새장가 간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깊은 사이인 줄 몰랐어요.
저는 싫어요. 어떤 사람도 엄마 자리 대신 차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무지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대꾸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여자분과 거리를 두고 말았죠. 결혼이니 연애이니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저 이야기하는 것만 좋아했는데 제 행동 하나에 아들은 울고 웃던 모양이었어요. 제 인생에서는 아들이 최우선이라 연애 감정도 그만 감추고 말았죠. 그 여자분도 제가 선을 긋자 더 이상 약국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주변 상인들에게 들으니 다른 곳으로 학원까지 옮겼다고 했어요. 그 후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여자분이었죠. 그런데 아들이 프로포즈 한다니 제 가슴이 다 설레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이 늦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문득 불안해졌어요. 그 변호사라는 여자가 또 우리 아들 마음을 아프게 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성인이 되어 다 장성했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물가에 내놓는 아이처럼 불안할까요? 하지만 한밤중에 집으로 뛰어들어온 아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으로 소리쳤어요. 아빠, 소연이가 저랑 결혼한대요. 진짜 너무 기뻐요. 정말 기분이 좋은데 눈에서 눈물이 나죠? 아들은 좋다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지만 이내 남겨진 아빠 생각에 어디서 술 한잔하고 오는 길이라는 아들을 저는 꽉 안아주며 말했어요. 물론 아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도 같이 감성에 빠지면 아들이 약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농담처럼 말을 던지면서 달래주었습니다. 야, 얼른 장가 가. 그래야 나도 연애 좀 해보자. 옛날에 피아노 원장님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쳤으면서 얼른 가. 내 걱정하지 말고. 아들은 제 품에 안겨 조용히 울더라고요. 결혼해서 좋은데 아버지를 두고 갈 생각에 서러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연애 다 방해하고는 이제 장가 간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저 진짜 불효자 맞죠? 아버지 두고 결혼 어떻게 하죠? 야, 오혜성. 장가 가도 약국 근처에 집 얻어줄 거야. 멀리 도망 못 간다. 아버지, 저는 진짜 진지한데 맨날 농담으로 넘기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재혼하시라고 할걸. 제 기분이 이상해요. 아버지랑 같이 살까요? 어떤 여자가 호라비 시부를 모셔. 귀한 집 딸 열받게 하지 마. 그리고 나 아직 안 죽었어. 인기 많아. 지금이라도 재혼할 테니 너나 결혼해서 잘 살아. 그렇게 저의 농담으로 아들은 첫사랑과 결혼하는 기쁨에 젖어들더군요. 그렇게 아들은 곧 장가를 갈 예정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가 근처에서 약국을 오랫동안 운영했어요. 이 동네는 제가 나고 자란 지역이었습니다. 운이 좋게 땅값도 많이 올랐죠. 아버지가 물려준 주택을 허물고 건물을 짓고 거기에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형과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저만 단 둘이 살았는데요. 엄마가 약사라 그래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5년 후에 엄마도 돌아가셨죠. 이 행복약국을 물려주시고 말이에요. 저는 제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거라 재정적 압박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아내만 일찍 죽지 않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이라고 할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주변 상인들에게 베푸는 것을 좋아했어요.
임대료도 다른 건물에 비해 싸게 받았죠. 약국 건물 5층에 가정집을 만들어서 아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행복약국 하면 저희를 떠올린다고 할 정도였죠. 약국은 어느덧 동네 사랑방으로 굳어졌어요. 파지 줍는 할머니부터 동네 꼬마까지 가다가 한 번이라도 들어와 쉴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동네 인심을 잃지 않았으니 나름 잘 살아온 것이 맞을까요? 제가 곧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축하 인사를 받았는지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인사를 온다는 날 동네에서 음식을 하나씩 해올 정도였죠. 갈비찜부터 전, 잡채까지 무슨 잔치처럼 음식을 집 앞에 가져다 놓더라고요. 집에 도착하니 벌써 예비 며느리가 올라와 있더군요. 겉으로 보기엔 합격이었어요. 수수한 차림에 단발머리가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언뜻 그 모습에 제 엄마가 보이는데요. 아들이 왜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좋아했나 느낌이 왔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기 전에 아들과 함께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오느라 고생이 많았죠? 지금 약국이 끝나서 내가 맛있는 걸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여기 오니까 동네 분들이 음식을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동네가 있어서 놀랐습니다. 동네 인심이 살아있는 곳 같아요. 여기 다들 오래 산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나는 동네 지방령 같은 존재예요. 여기서 태어나 자랐거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혜성이가 누구랑 결혼하나 관심이 많아요. 소연이도 다음에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해도 돼요? 그런 일 좋아해요. 우리 대학교 봉사단체에서 만났거든요. 그래? 잘 됐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보육원이나 양로원 같은 곳에서 식사 봉사를 하거든. 약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첫인상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는데요. 소연이라는 예비 며느리는 수수하고 검소한 생활에다 예의도 바르고 우리 아들을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간에 헤어진 것이 맞는 것 같았죠. 근데 중간에 왜 헤어졌어? 그때 혜성이가 진짜 힘들어했거든. 한동안 말도 안 할 정도였어. 집에 일이 생겨서요. 오빠한테 그걸 털어놓기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안 좋아지셔서 학업도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랬구나. 결혼하면 내가 이 집 근처에 집을 줄 건데 괜찮아? 혜성이 학교도 근처고 자네 사무실도 멀지 않다고 들었어. 평수는 그렇게 크게 못 해줘. 30평 미만으로 지원할 건데 괜찮겠어? 아버지, 그럼요. 수연이가 속물도 아니고 무슨 평수를 얘기하세요. 네, 저는 아버님이랑 같이 살아도 좋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하지만 자네가 이렇게 명문대 나와서 변호사가 된 재원인데 부모님 기대가 있을 것 아니야. 나는 다 충족 못 해주니까. 그럼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데 마음에 안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닥칠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 보면 그때는 저한테 잘 보이려고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여간 그 당시에는 저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변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어요. 아들도 그 집으로 인사를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물어보니 다행히 마음에 들어 하셨고 상견례와 결혼 날짜를 정하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은 신부 쪽에서 정하는 거니 저는 따라만 간다고 전해드렸죠. 그날 바깥 사돈 되는 사람까지 전화가 오더니 졸지에 통신상으로 인사를 나누었어요.
사업을 한다는 사돈의 목소리가 화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없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바깥 사돈하고 하는 게 편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고 나니 막상 아들의 결혼이 실감이 났습니다. 주말에 아내 납골공원에 다녀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이후 갑자기 안사돈이 약국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화도 없이 불쑥 약국 문을 열고 소연이 엄마예요 라고 들어오는 안사돈. 그 뒤에 예비 며느리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면 정말 당혹스러웠을 상황이었어요. 아버님, 많이 놀라셨죠? 지나가는 길에 들렀어요. 그렇다고 인사를 안 하고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찾아왔어요. 죄송해요. 아니면 그냥 갈까요? 아니야, 내 몰골이 초라해서 문제지. 사부인, 시원한 음료수 하나 드실래요?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예비 안사돈은 조사 나온 사람처럼 약국을 스캔하더라고요. 이 정도 유지하시려면 약국 영업 잘 되나 봅니다. 엄마 없이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사위가 비주얼이 진짜 좋더라고요. 선생 따위 하기 아까운 인재예요. 우리 소연이랑 학교도 갔던데 저희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라고 제가 대답하려다가 말의 뉘앙스가 묘하게 느껴져 대꾸도 안 했습니다. 다 마음에 드는데 직업이 별로라는 건가 싶은데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예비 며느리가 제 엄마를 데리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한참 후 약국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옆 건물에 부동산 사장이 들어오더군요. 저랑 막역한 사이로 술친구이기도 합니다. 며느리 변호사야? 유명 로펌이던데. 너 며느리 야망이 있었구나. 부럽다 야. 그건 어떻게 알았어? 혜성이가 그랬어? 그리고 변호사가 별거냐? 내 아들이 더 잘났다, 난. 당연하지. 자네 아들 오혜성 끝내주지. 그 인물에 그 학벌에 게다가 부자 아버지도 있겠다. 뭐 꼴리지 않지 우리 혜성이. 왜 이래? 갑자기 내 아들 칭찬이야? 자네 딸이 중학생만 아니었으면 내가 며느리 삼았어. 혜린이가 이쁘지, 착하고. 그럼 우리 딸 클 동안 기다려. 15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농담이다, 농담. 자네가 사돈이면 우리 맨날 술이나 먹든지 아니면 싸우겠지. 자네 며느리 보통 아닌 것 같아. 아주 동네 사람 풀어서 싹 조사했더라. 너 건물이며 네 평판이며 아까 우리 부동산 와서도 건물 시세 어떻게 되냐 다 묻던데.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네 건물이며 시골에 땅 있는 것도 알던데. 그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딸 가진 부모라서 그럴 수도 있어. 혜성이가 너무 멀끔하니까 의심스럽지. 그렇게 생각해. 예비 며느리는 똑 부러지던데. 명함도 주고 갔어. 괜히 어깃장 나서 놓치지 마. 저는 아들에게 사돈이 어떤 사람들이고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이인지 물을까 하다가 말았어요. 며칠 동안 늦게도 들어오고 괜히 아들 기분 좋은데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예비 며느리의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말에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미리 나서서 이야기하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사도 지내는지 그건 언제인지 자세히 물어도 보고요. 눈물 나도록 고마웠죠. 이젠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제사도 혼자 힘드셨겠어요, 아버님. 이렇게 살뜰하게 살펴주는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날 약국에 찾아온 것은 며느리도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말았어요.
어느새 며느리가 생겨 함께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준비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음식은 다 사서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납골당에서 엄마,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하고 소개하는 아들의 눈이 젖는 걸 보니 괜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가 이런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아들이 납골 관리소에 잠시 간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해요. 저번에 불쑥 찾아간 거 말이에요. 제가 그러지 말자고 해도 엄마가 궁금하시다고 가보겠다고 하셨어요. 예의 없는 행동인 건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 기대가 크세요. 아버님, 전 오빠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 결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 상견례 때도 엄마가 이상하게 말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예비 며느리가 큰 눈동자를 굴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때 얼핏 느낌이 왔어요. 변호사 딸이라 기대가 큰데 우리 아들이 살짝 못 미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자산이 좀 있으니 결혼은 시키겠다는 건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진짜 둘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제가 참아야지 별 수 있습니까? 어쩐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순 없었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제가 약국을 운영한다고 했으니 고급 비타민 하나씩 가져갔지요. 물론 심드렁한 표정으로 안 싸돈이 받기는 했습니다. 어쩌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아들놈이 좋다는 여자에 집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할 수도 없으니까요. 막상 만나보니 제 예상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골동품을 사고 파는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바깥사돈은 자기 딸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발불출이라 자식 자랑이 심합니다. 아들은 없지만 딸 둘이 공부를 끝내주게 했어요. 한 번도 실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작은 딸도 성형외과 의사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하긴 과외부터 학원비로 우리 재산이 다 들어갔는데 당연한 결과겠죠? 그럼요. 월 1,000만 원 이상 아이들에게 들어갔어요. 이번 달에 둘째 딸이 시집을 가는데 그쪽에서 13억짜리 아파트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강남에서 큰 성형외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돈 되시거든요. 솔직히 공부는 첫째가 더 잘했어요. 그래서 기대가 아주 컸는데. 어허, 그런 이야기는 왜 해? 나는 첫째 사위가 더 좋아. 인물 봐봐. 무슨 배우 뺨치게 생겼잖아.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할 거야. 요새는 비주얼도 중요해. 그렇죠, 사돈?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공부 잘하고 얼굴 잘생겨도 기본 인성이 꽝이면 전 다 싫습니다. 그렇죠. 우리 딸 인성 좋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그 좋은 혼사 다 싫다고 하고 첫사랑 찾아 결혼하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지고지순해서 말이죠. 사랑이 밥 먹여줘요. 남자 인물 잘나면 여자만 고생이지. 암튼 우리 애들 신혼집은 어디인가요? 사돈 어르신이 나름 알짜 부자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저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상견례인가요? 은근히 우리 아들 무시하는 발언에 심정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23평 빌라에 신혼집 해줄 생각은 있어요. 3억 정도인데 아내 보험금으로 산 집이에요. 아내가 자기 죽고 나면 그 돈 아들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나머진 제 돈이라 아들에게 줄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노후에 할 일이 있거든요. 그러자 상견례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할 말을 했어요. 안사돈이 마시던 물잔을 꽝 하고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찢어지듯 날카로운 음성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둘째 딸은 13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첫째는 뭐요? 3억? 제가 전원주택 짓고 시골로 내려가려는 계획이 있어. 전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며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왜 그러세요? 여기 장사하러 나오셨어요? 전 23평도 다 만족하니까 그만하세요. 여기서 상견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저는 아버님 뜻대로 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할 뻔했는데요. 제 생각대로 며느리는 그런대로 괜찮은 아이 같아 다행스러웠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 오늘 사태에 대한 서로 이견을 조율하겠죠. 솔직히 아내 보험금 없었으면 아들에게 줄 돈도 없었습니다. 제가 늘 아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아버진 널 최선을 다해 키우지만 이 건물하고 약국 그리고 내 재산 당장 물려줄 수가 없어. 물론 한 푼도 안 준다는 건 아니야.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나면 자연스럽게 네 재산이 될 테니 그때까지 탐내지 말라. 응? 물론 탐낼 아들도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철학도 없이 키우진 않았거든요. 저는 내년에는 약국을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갈 생각이에요. 나머지 돈은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요. 그 후에는 전원주택을 짓고 제 인생을 즐겨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상견례가 흐지부지된 상태로 며칠이 흐르고 아들이 출근하면서 약국에 들러 하던 대로 비타민 음료수를 마셨어요. 그리곤 고민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랑 이야기했는데요. 그 3억 빌라도 감사히 살겠다고 했어요. 장인 장모님이 바라는 것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결혼이 이렇게 어렵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럼 출근할게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3억도 감사히 살아야죠. 이 시대에 집 없어 결혼도 미루는 커플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 후 약식으로 약혼이 진행되었어요. 자기들끼리 친구들 모아놓고 한다길래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문이고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한 사이라서 그런가요? 친구들이 약혼식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 반지도 맞추는 등 저희들끼리 분주하게 움직이더군요. 어른들 없이 하는 것도 좋아 보였어요. 솔직히 사돈들 또 볼 생각에 벌써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습니다. 결혼 날짜도 잡히고 이제 식장까지 정하고 청첩장만 찍으면 된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 23평 빌라를 최신식으로 고쳐달라고 했어요. 도배랑 장판 같은 기본적인 것 말고요. 화장실부터 집 내부까지 말이죠. 며느리 차 한 대 정도는 해줘야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준비할 건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사돈들의 돈 욕심 말고는 딱히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하루에 한 번 저에게 안부를 물을 정도로 살뜰하게 챙겨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바깥 사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견례 이후 갑자기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소연아비입니다. 남자들끼리 술 한잔 어때요? 잠깐 나오세요. 정리할 건 해야죠. 사돈의 말에 저는 상견례 때 못한 사과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리가 그런 게 아닐까요? 게다가 친히 약국 앞으로 오셨길래 저는 이왕이면 좋은 술을 먹자며 동네 와인바로 이끌었죠. 하지만 2시간 내내 바깥 사돈 사업 얘기만 들었습니다.
오래된 골동품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돈은 언젠가 3억짜리 도자기를 3만 원에 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밖으로 나가보니 또 돈이었습니다. 얼큰하게 취해선 와인바를 나오고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더 하자고 난리를 쳤어요. 주사가 상당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울기도 하더군요. 와인바 골목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불러야겠다고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술이 이렇게 약하면 말씀하셔야죠. 와인 한두 잔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속이 상해서 더 취합니다. 우리 딸 진짜 재벌집이라도 시집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3억이 뭡니까? 우리 딸 명품이에요. 어떻게 30억짜리 우리 딸을 3억에 퉁쳐요? 취중 진담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사돈의 말에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네? 취하셨네요. 여기서 택시 타고 가세요. 지금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럼 10억? 안 됩니까? 사돈 건물만 해도 수십억 아니에요. 혹시 여자 있으세요? 만나는 분이라도 있냐고요? 아, 왜 그렇게 아들에게 돈을 안 씁니까? 귀한 아드님이 우리 딸 같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돈 크게 쏘세요. 싫은데요. 우리 아들이 어디가 모자라 그 돈을 줘서 따님을 데리고 옵니까? 10억 못합니다. 그리고 여자 없어요. 저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댁이 어디시죠? 택시 잡을게요. 좋다. 그럼 8억. 더는 양보 못합니다. 제가 청첩장 아직 찍지 말라고 했어요. 8억 밑으로는 우리 명품 딸 못 보내요. 중견 재벌집에서도 사돈하자고 청이 들어와도 그놈의 첫사랑인지 뭔지 때문에 안 한다고 합디다. 그러니 8억은 주세요. 에? 진짜 왜 이러는 겁니까? 딸 가지고 장사 그만하세요. 그리고 집 8억 해주면 따님이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시네. 그럼 7억 5천까지 결혼하지 맙시다. 그럼 나 교사 사위 볼 마음도 없고. 저는 대꾸할 가치가 없었죠. 약국으로 가서 술 깨는 약이라도 먹여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돈이 6억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런 식이면 제가 3억도 아예 안 주고 싶어졌어요. 약을 들고 골목으로 와보니 사돈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디로 갔나 기웃거리는데 부동산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갔어. 그 양반 딸이 데리고 갔더라. 넌 나랑 술이나 한 잔 더 하고 가. 할 말 있어. 돌아보니 그 골목은 부동산 사장 집 앞이었습니다. 아, 이런 망신이 어디 있나요? 저는 동네에다가 속물 사돈하고 결혼하는 것을 광고하고 말았습니다. 노가리 집에서 저는 소주를 시켰습니다. 병째 들이켜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고 말이죠. 너 어쩌려고 그래? 아들 결혼시켜? 내 생각은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해. 사돈 내외가 속물인 건 맞는데 둘은 좋다고 하잖아. 어쩌겠니? 태식아,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 그 나물의 그 밥, 그 부모의 그 자식. 혜성이가 바르게 자란 것도 태식이 네가 잘해서야. 몰라? 하고픈 말이 뭐야? 우리 며느리가 이상하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러자 부동산 사장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뭐야 하는 표정으로 제가 쳐다보니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CCTV 녹화 영상 있어. 운 좋게 거기 우리 집 앞이잖아. 내가 오늘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더라. 부동산 사장집 근처에 와인바가 있다 보니 골목에서 고성방가에 노상방뇨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집 앞에 CCTV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돈과 제가 한 말과 행동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더군요. 내가 나가보려고 했는데 대화가 꽤 진지해서 그대로 둔 거야. 너 사라지고 나서 바로 딸이 뛰어왔어. 내가 보기엔 어디에서 엿보고 있던 것 같던데. 봐봐.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다. 저는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듣고 화면 중앙의 플레이 버튼을 손가락을 눌러보았습니다. 저와 사돈의 대화가 이어지더니 곧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진짜 왜 그래요? 일 잘 되고 있는데 아빠가 왜 다 망치려고 그래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해. 지연이는 13억 아파트에 병원까지 개업한다. 넌 뭔데? 공부는 네가 더 잘했잖아. 돈도 많이 들었어. 지연이 시댁 다 거품이야. 성형병원 건물도 시댁 소유 아니랬어. 거기 다 빚이야. 그리고 13억 아파트 주면 거기 누가 다 채우니? 박지연 은행 대출받아 시집가잖아. 그럼 넌 뭔데? 니네 시부 돈 절대로 안 줄 사람이야. 아빠 말 듣고 다른 데로 시집가자. 어? 김 회장네 손주가 싫으면 강씨 아저씨네 아들? 거기 가면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준대? 내가 변호사야. 재산 안 준다고? 소송으로 다 받아낼 수 있어. 그리고 아버님 건물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가평에도 땅 있으시고 지금 당장 안 준다고 이래? 살면서 어떻게 안 줘? 손주가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치매라도 오면 어쩔 건데? 다 받게 되어 있어요. 난 결혼 못 시켜. 안 시켜. 쪽팔려서. 학교 선생 마누라 되는 걸 어떻게 봐? 그냥 선생이 아니라니까? 돈이 많다고 몇 번을 말해. 내가 다 알아봤어. 아들한테 돈 안 주면 누구 줘? 아버님이 아버지처럼 여자 좋아하는 줄 알아?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알부자 아들인 줄 몰라서 찬 거라고 몇 번을 말해. 그러면서 며느리는 바깥 사돈을 잘 달래서 데리고 가더라고요. 며느리의 친절한 속마음이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밀쳐내고 소주를 병째로 마셨습니다. 속으로 찌릿한 알코올이 넘어갔어요. 영상 다 지워. 불법 촬영이잖아. 그런 장면 본인 허락 안 받고 찍으면 어떡해? 골목 앞에 CCTV 촬영 중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놨는데 못 보고 떠든 것들이 바보지. 아니야? 그래? 근데 내가 이상한 거냐? 돈 있으면 다 줘야 하나 아들한테? 그게 사랑이야? 며느리 말대로 당장 안 준다는 거지 다 받는 거잖아. 그리고 무슨 속마음을 골목길에서 내질러?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널렸지. 이 영상 네 아들한테도 보냈다. 우리 동네에서 혜성이 안 업어준 사람 있냐? 우리의 아들이야. 결혼 이따위로 하는데 지켜볼 순 없지. 야, 그럼 상처받잖아. 우리 아들 가뜩이나 첫사랑 헤어지고 힘들어했는데 상처 좀 받으면 어때? 이딴 여자가 첫사랑이냐? 첫쓰레기다. 완전. 게다가 파혼이 이혼보다 1000배 낫지. 그리고 축하한다. 넌 운이 좋았어. 쓰레기 같은 애 며느리로 안 들인 게 어딘데. 당장 파혼시켜. 약혼을 동네 사람 모르게 해서 다행이다. 그래, 파혼이다. 파혼. 10분도 안 되는 영상으로 완전히 끝.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영상 보고 혜성이가 결혼한다고 하지 않겠지? 설마 여자애 좋다고 결혼 강행하면 나 결혼식 안 갈 거다. 나도 안 가. 역겨워서 그 사람들 어떻게 보냐? 그래도 아들이 하겠다면 인연을 끊을 거야. 이따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이런 걸 보고도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그때 노가리집으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 앉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말을 들었는지 대답하더군요. 결혼 못해요. 그런 영상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엄마 같은 여자가 없네요. 사람이 진실하면 좋을 텐데요. 겉으로 보는 것과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엄마가 제일 나빠. 우리 두고 갔잖아. 엄마 같은 사람 찾지 마. 그런 게 어딨니?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다음엔 좋은 사람 만나볼게요.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우린 좋은 사람이야? 그냥 솔직한 여자 만나. 네 엄마가 그랬어. 자기 죽고 나서 바로 결혼하면 가만 안 둔다고. 30년은 혼자 살래. 얼마나 솔직하냐. 거짓말하면 언젠가 다 들켜. 누가 알았겠냐. 거기 부동산 아저씨가 CCTV 설치할지. 그날 아들과 오랫동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사돈댁에 갔다 온다고 했어요. 정식으로 결혼 못한다고 말하고 온다면서요. 저는 살아 돌아오라고 말했죠. 아들이 빙그레 웃더군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그런 수필 있었잖아요. 만난 것이 안 만난 것보다 못하다고. 피천득의 인연인가요? 역시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 좋다고 난리칠 때는 어쩌고. 소연이 좋은 남자, 15억 아파트 주는 남자 만나라고 해. 너희 둘 안 어울려. 가치관이 달라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라는 아들의 문자에 저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아득해지더군요. 그날 오후에는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혀 가게를 닫고 아내 납골당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며 아내에게 빌고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비 며느리였던 소연이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니? 이제 우리 사이 볼 필요가 없는 걸로 아는데. 잘못했어요, 아버님. 아버지 설득하려고 한 말이었어요. 제 본뜻이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 나도 네가 우리 아들 진심을 좋아한다고 봤거든. 맞아요. 전 혜성 오빠 없으면 안 돼요. 오빠랑 헤어지고도 잊지 못했어요. 그때도 엄마가 헤어지지 않으면 혜성 오빠 찾아가서 난리 피운다고 해서 헤어진 거였어요. 그러니 아버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말이야, 난 도와줄 것이 없어. 나는 변호사님 집하고 사돈 맺을 마음이 없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데 어떻게 결혼해? 아들이 하겠다면 나도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 근데 아들도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걸로 끝내. 결국 속마음 다 들켰는데 더 안 돼. 그 영상 제 속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저 죽겠다고 약을 먹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 말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주먹으로 꿀밤을 하나 때렸거든요. 콩 소리가 나도록 말이에요. 아픔을 주려는 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약사 앞에서 약 먹고 죽는다는 소리를 해. 고소하려면 해.
난 참을 수가 없었어. 아니, 누구 앞에서 죽는다고 해? 그 정도로 단호한 마음이면 처음부터 인연 끊고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그냥 변호사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만나. 이제 다시 찾아오면 내쫓을 거야. 꿀밤을 맞고 변호사는 쓸쓸히 돌아섰어요. 아마 몇 년 동안 우리 아들 생각하고 울깍인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골목길에서 호기롭게 속마음을 말할 때는 이런 결과를 기대하지 않은 모양이겠죠. 아들은 태연하게 잘 지내던데 그때 아쉬운 감정들이 모두 상쇄된 모양이에요. 게다가 상대에게 실망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아파봐서 아는데요. 아들을 좋아한 것은 틀림없었고 시련의 상처가 오래 남을 것만 같았어요. 그 사돈들 마음고생도 하겠다 싶었어요. 남의 아들 무시하니 그렇게 벌을 받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시간이 지나 아들이 말하길 변호사를 그만두고 우울증이 와서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마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 분명했죠. 저는 그때 아팠는데 소연이는 지금 아픈가 봐요. 제가 위로할까 하다가 쓸데없는 짓 같아 관뒀어요. 이제 전화도 안 받는다고 했고요. 어떡해요? 뭘 어떡해. 다른 여자 만나. 그래서 결혼하고 잘 살아. 그러면 소연이도 정리가 되겠지.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사는 언제 가요? 저도 같이 가요. 학교도 옮겼어요. 지겨운 아들놈 결혼시키고 혼자 유유자적 살까 했는데 다 실패네, 실패야. 농사 제대로 지을 거야. 알아서 해. 저는 이번에 건물과 집, 약국을 다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좋아하는 첼로 음악이나 들으면서 농사나 힘들게 지어보려고요. 요새 약국에서 멍하니 앉아서 아내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몸을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아들도 근처 시골 학교로 직장까지 옮겼다고 하는데요. 가서 또 새로운 인연이 있으면 아들도 좋은 소식 있겠죠. 저의 새로운 이막도 기대가 됩니다. 농사일이 무지막지하게 힘들다고 하는데 잠시 아내를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사람을 가슴에 묻는 일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아버지와 형이 죽은 후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돈을 살 수 없는데 13억, 10억, 8억 이렇게 아파트나 원하는 사람들이 한심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참교육하고 나서 속이 편해졌어요. 다신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니까요. 이제 저는 농사를 지으러 가려고요. 오늘 이삿짐을 옮기는데 아침부터 햇살이 좋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